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음악이 없어요. 아, 오늘도 역시 맥주의 모든 것, 조슈아 앤 번스타인이 쓴 책을 순서에 따라서 또 저의 해설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같이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밝은색 라거들은 19세기 맥주들이죠. 19세기 새로 발명된 맥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맥주가 어두웠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몰트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들 혹은 미숙함. 근데 맥주 양조 과정에도 역시 똑같은 기술적으로 좀 덜 진보된기 때문에 맥주가 어두웠는데요. 19세기 들면서 과학과 그다음에 산업 기술들이 성장하면서 맥주도 역시 진보하게 되는 거죠. 과학의 성장,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맥주가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건 맥주가 진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혹은 우리 인류와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맥주도 진보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진보하고 발달해야 되는 것처럼 맥주도 진보해야 되고요. 지금 맥주들도 지금 21세기 맥주들은 또 19세기 맥주들 또 20세기 맥주들하고 또 다른 모습이죠. 물론 미국 크래프트 맥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아직 대중들까지 전달되진 못했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를 하고 또 즐기고 있는 모습이 맥주가 진보하고 있음을 발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밝은색 맥주 드디어 밝은색 맥주를 얘기를 할 거고요. 밝은색 맥주 할 얘기들이 많죠. 할 얘기들이 많고 뭐 이런 책들은 이제 맥주 스타일들을 하나하나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낸 책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부실해요. 그리고 맥주 스타일들을 다른 책들 중에서 맥주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과학 발전에 대한 배경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밝은색 맥주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할 맥주는 이제 체코 필스너부터 시작을 하네요. 체코 필스너부터 해서 이제 저먼 필스너 그리고 뒤쪽에 헬레스, 뭐 마이보, 도르트문트 엑스포트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고요. 그 뒤엔 나중에 이제 아메리칸 라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미리 좀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들도 좀 있고요. 이 책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 스타일에 관한 책을 쓸 때는 그 시대의 역사적 팩트와 과학적 팩트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주를 좀 딥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그냥 가볍게 읽으실 분들이야 크게 문제 없겠지만 제가 이전에 어두운 색 맥주를 설명드릴 때도 이 책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몇 개 짚어드렸잖아요. 오늘도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맥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책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다른 책들은 지금 오늘은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밝은색 맥주 챕터의 큰 제목은 그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건 참 이 저널리스트 작가여서 그런지 잘 쓰는 것 같아요. 체코 필스너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 필스너 우루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꽤 오래 전이네요. 벌써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나이가 들으니까
뭐 10년인지 8년인지 7년인지 그게 뭐 12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필스너 우르켈이 사부밀러 소속에 있었을 때 국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이 맥주 시장을 쭉 보면서 단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가 사부밀러 소속이었을 때 사부밀러에 팔렸거든요. 예.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필스너 우르켈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뭐 성장한 이후에 뭐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가 뭐 국내에서 아주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필스너 우르켈이 청계천에 필스너 우르켈 페스트, 필스너 우르켈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게 2000 몇 년이지? 2013년인가 뭐 12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축제는 국내에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축제였고요. 정말 맥주 축제다운 축제였어요. 그 이후에 뭐 우리도 뭐 GKBF니 여러 맥주 축제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국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맥주 축제도 따라할 수 없는 진짜 맥주 축제의 교과서다운 맥주 축제를 필스너 우르켈이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장면들이 그게 청계천 옆에 종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필스너 우르켈 맥주를 뭐 그 코인을 줬는데, 그 코인 아직도 갖고 있네. 그 코인을 주면 맥주를 마음대로 시음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코인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면 이게 주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맥주뿐만 아니라 체코의 음식과 체코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였어요. 그 축제 정말 좋아하는데, 그 축제 그 당시만 해도 맥주 축제라는 게 한국에 없었거든요. 맥주 축제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판매 허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맥주를 팔기 위해서는 판매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판매 허가는 그동안 주세법이나 뭐 이런 법에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맥주 축제는 야외에 뭐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동안 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받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국세청 관할인지 뭐 그 지방 뭐 서울이면은 서울 구청의 관할인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맥주 축제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셨어야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공무원들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해도 공무원들을 교육해 주면서 맥주 축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지자 이후에 맥주 축제가 이제 우후죽순, 코로나 전까지 정말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방에서 진행된 거고요. 필스너 우르켈이 처음에 종로에서 진행됐었을 때는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또 그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뭐 저게 법에 저촉되느니 어쩌되느니, 그리고 뭐 길에서 저렇게 맥주를 파느니, 뭐 이런 청소년들 미성년자를 뭐 들어오게 하는 게 금지하니 미비하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뚫고 청계천 맥주 축제를 했죠. 그 다음 연도에 한 게 아마 광화문이었을 거예요. 그 동아일보사 앞에. 그게 이제 그런 비난 때문에 정말 작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어디였더라? 하여튼 뭐 그 워커힐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코엑스에서 정말 크게 했죠. 그런 식으로 이 필스너 우르켈은 국내에서 맥주 축제다운 축제를 제대로 진행한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지금은 이 필스너 우르켈이 아사히로 넘어간 뒤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죠.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 필스너 우르켈이 아사히로 넘어간 게 굉장히 아쉽고,
아사히로 넘어가게 된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부밀러와 이제 에이브 윈베브가 합병을 하면서 독점적인 너무 독점이니까 그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몇 브랜드를 이제 팔아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필스너 우르켈이었던 거죠. 좀 뼈 아팠던 것 같고요. 필스너 우르켈은 좀 사부밀러가 쪽에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어쨌든 오늘 솔직히 필스너 우르켈 하나만 얘기를 해도 한 시간을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 맥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 필스너 우르켈은 제가 가장 많이 마셔본 맥주고요. 정말 수천 좀 뻥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굉장히 어제도 마셨고요. 그제도 마셨고요. 그제도 마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필스너 우르켈이 박스채 있어요. 저희 집에서 소모되는 몇몇의 맥주들이 항상 소모되는 맥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스너 우르켈, 뭐 칭따오도 있고요. 기네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클래식한 맥주들은 저희 집에서 항상 소모가 됩니다. 뭐 테이스팅을 위한 맥주들이나 아니면 제가 마시고 싶은 맥주들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마시고 싶은 맥주들이 있는데 그런 맥주들은 클래식 맥주들이 최고죠. 클래식 맥주들이 최고고 그중에 하나가 필스너 우르켈입니다. 정말 많이 마셔본 맥주고요. 필스너 우르켈이 조금이라도 품질이 변하거나 아니면 향미가 좀 변하면 제가 알아챌 수 있어요.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이제 필스너 우르켈을 많이 마시게 된 계기가 예전에 필스너 우르켈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국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 한 게 필스너 우르켈 긱스라고 있었어요. 긱스. 필스너 우르켈 긱스는 뭐냐면 일종의 서포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에도 몇몇 브랜드들이 자기네 맥주 서포터들을 만드는 이벤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원조가 필스너 우르켈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했어요. 필스너 우르켈 서포터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됐고요. 진짜 시험을 치렀습니다. 필기 시험도 치르고요. 그 다음에 테이스팅 시험도 치렀어요. 놀랍죠? 거의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렀어요. 뭐 필스너 우르켈에 관한 시험을 봤고요. 맥주 전반에 대한 시험도 봤지만 필스너 우르켈에 대한 시험도 봤고 그 먼저 지원을 하면 그 지원자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거기서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러서 또 떨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선발된 몇 명이었더라? 20명인가 10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제 필스너 우르켈 긱스라고 하는 이제 자격을 수여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필스너 우르켈을 많이 마시고 뭐 블로그에도 홍보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내가 필스너 우르켈 긱스야라고 하는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 서포트를 해줬어요. 필스너 우르켈은 내가 원하면 정말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필스너 우르켈을 갖고 파티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필스너 우르켈 긱스라는 것을 저도 했죠. 그런 이벤트가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했는데 덜컥 된 거죠. 덜컥 돼서 그때부터 필스너 우르켈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지식, 거의 서포터였으니까. 그리고 맥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그 생맥주를 마셨을 때의 느낌. 필스너 우르켈 그 당시 필스너 우르켈 쪽에서 막 수입된 생맥주나 혹은 언필터드 생맥주 같은 것들을 가져서 그 테이스팅을 해줬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때부터 제 최애 맥주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맥주 공부를 하면서 필스너 우르켈이 갖는 맥주 역사에서 갖는 의의를 정확히 제가 공부하게 되면서 필스너 우르켈은 정말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맥주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필스너 우르켈 홍보가 된 것 같은데 홍보가 아니고 이 밝은 색의 라거 즉 페일 라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필스너 우르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밝은 색의 라거의 원조 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밝은 색 라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카스니, 하이트니, 테라니, 뭐 버드와이저니, 뭐 칼스버그니 뭐 이런 황금색 라거, 페일 라거들의 원조가 바로 필스너 우르켈이에요. 필스너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죠.
오늘 얘기할 스타일인데 필스너라고 하는 이제 고유명사가 된 스타일 이름 자체가 이 맥주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필스너라고 하는 맥주는 필젠의 맥주, 필슨, 필젠 이렇게 부르는 체코의 작은 도시의 맥주란 뜻이에요. 유럽에는 도시의 이름에 이제 뭐 전미사를 붙여서 맥주의 이름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그렇죠. 뭐 도르트문더, 엑스포트, 라데베르거, 필스너 뭐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필스너 같은 경우 그렇죠. 이 필스너 우르켈 뒤에 있는 우르켈이라는 이름은 오리지널이란 뜻이에요. 원조, 오리지널. 즉 모든 필스너의 원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맥주에 보면 이렇게 오리지널이 붙는 맥주들이 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이 붙는 맥주들이 있는데요. 이 맥주들은 지금 맥주 스타일의 근간이 되는 맥주들이에요. 모든 맥주 스타일의 근간이 되는 맥주들이기 때문에 맥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맥주의 시선을 넓히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오리지널이 붙은 맥주들은 반드시 시음하시고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맥주 스타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원조 맥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맥주가 나와도 그 맥주는 항상 베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조 맥주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서브 카테고리들 그리고 그 서브 카테고리들에서 파생된 크래프트 비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번 새로운 맥주를 우리가 테이스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맥주 스타일이 갖는 대단히 큰 힘이죠. 그러네요. 갑자기 필스너 우르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필스너 우르켈 같은 경우는 필젠 지방 혹은 필슨 지방에서 나온 오리지널 맥주다라는 뜻이죠. 이 맥주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물론 약간의 제가 봤을 때 마케팅적인 과장이 섞여 있어요. 이 필젠이라는 지방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체코에는 프라하나 이런 지역을 좀 가봤는데 필스너 우르켈을 마시러 그 필젠 지방에 아직 못 가봤어요. 중간에 2년 전에 제가 이제 가보려고 일정을 짜 놓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는데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반드시 먼저 가봐야 될 곳이 이 필젠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직 못 가봤고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이제 맥주를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옛날 얘기예요. 만들어 왔는데 뭐 잘 못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A를 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만든 맥주들 필젠 지방에서 만든 맥주들을 모두 모아서 뭐 하수구에 버렸다 해서 무슨 골든 혁명이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제가 봤을 땐 단순히 마케팅적인 얘기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필젠 지역의 맥주를 새로 만들어 보자 하고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에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제 필젠 지역에서는 시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 예산이 맥주 양조에 투자가 된 거예요. 좀 의의가 있죠. 굉장히 의의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때 이제 초빙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그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셉 그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뮌헨 사람이에요. 뮌헨 사람이고 이 사람을 초빙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 앞으로 우리가 필젠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맥주가 어떤 맥주일지 연구를 해오고 그리고 그 맥주를 양조해 달라라고 하고 이제 보내죠. 떠나라 이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떠나는데 이분이 이제 누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라고 하면 우리가 라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슈파텐이라고 하는 뮌헨의 헬레스의 창시자이죠. 물론 이제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가 슈파텐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슈파텐이라는 양조장을 갖고 있었고 근데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그의 이제 형인 요세프 제들마이어 2세는 이제 프란치스카노를 물려받았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그롤이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맥주는 라거가 되겠구나를 알게 되고, 또 라거의 효모를 그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에게 받아서 이제 다시 필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맥주를 만들었는데 그때 들어간 재료가 이제 뭐 체코의 모라비아 지역의 몰트, 그리고 사츠옵, 굉장히 유명한 노브롭이죠. 사츠옵, 그리고 그 필젠의 물이었어요. 라거 효모를 이용해서 라거 맥주를 만들었는데 짠 만들어 놓으니까 황금색의 맥주가 나왔는데 그게 필슨 우르켈이었던 거죠. 최초의 황금색 라거, 최초의 페일 라거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의가 바로 이 필슨 우르켈에 있습니다. 근데 필슨 우르켈 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뭐 모라비아 지역의 뭐 몰트와 뭐 사츠옵에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황금색, 그러니까 페일 라거가 필젠 지방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물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그때 필젠의 물이 연수였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연수입니다. 연수라 하면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없는, 미네랄이 없는 물을 의미를 하죠. 뭐 한국도 연수죠. 그러니까 그 연수를 쓰다 보니까 이 밝은색 몰트로도 맥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라거가 우연히, 저는 우연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라거를 만들 때 그런 연수를 사용을 했고, 연수를 사용할 때 밝은색 몰트가 우연히 결합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밝은색 라거를 만든 게 아니라 양조를 한 결과가 밝은색 라거, 혹은 모르죠, 뭐 요셉 그롤이 뭐 어두운색 버전도 준비하고 여러 버전도 준비했는데 밝은색 라거도 한번 밝은색 몰트를 써서 한번 맥주를 만들어 볼까, 잘 나올까 라고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게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한 자세한 어떤 역사적인 그 기록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여러 개 버전 중에서 그게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우연히 한번 해봤는데 그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일 라거, 황금색 라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큰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제 생각이 조금 합리적인 이유는 1842년에 체코의 과학적 수준, 그 당시 19세기 초중반의 전반적인 양조의 과학적인 수준을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혹은 판단을 하고 만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솔직히 뭐 오늘 시간 다 써도 부족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경수와 연수가 맥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언제 나오냐면 1800년대 중후반에 나와요. 그리고 pH라는 개념도 1842년에는 없었어요. 그 pH를 만든 곳이 어디냐면 그 pH의 기준을 만든 곳이 그 칼스버그예요. 칼스버그가 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하면 발효 효모의 순수 분리 배양이고요. 또 하나가 그 pH에 대한 개념을 잡은 겁니다. 그거는 칼스버그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세요. 칼스버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홍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어쨌든 근데 1842년에는 그럼 pH에 대한 개념, 그리고 경수와 연수가 pH와 어떻게 관계되고 그것 때문에 효모와 효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즉 잔류 알칼리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을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셉 그롤 정도의 그냥 양조가가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선 밝은색 라거를 계획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맥주 양조에 영향을 물에 이제
물의 성질이죠. 물의 성질이 맥주 양조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된 게 영국 때문인데요. 영국의 페일에일 때문인데 그 전까지는 물의 성질이 경수와 연수가 맥주의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버튼 앤 트렌트의 이제 페일에일과 런던의 페일에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연구하던 그 와중에 알게 된 거죠. 아, 물의 이 성질이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어차피 그건 화학이니까 연구가 시작되고요. 어쨌든 필슨 우르켈이 1842년에 밝은색 라거로 탄생하게 된 것은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42년에 나온 필스너 우르켈은 아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842년부터 쭉 만들어진 필스너 우르켈의 품질 역시 굉장히 뒤죽박죽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거 효모의 순수 분리 배양이 이제 칼스버그 연구소의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 알게 되는데 이제 발명하게 되는 거죠. 뭐 자기가 발명한 건 아니에요. 코흐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 의사이자 과학자가 발명한 코흐 배지법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 라거 효모의 순수 분리 배양을 한 게 1883년이에요. 그러니까 1842년에 이니까 벌써 뭐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하면 발효 효모, 그러니까 라거 효모를 순수하게 분리해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해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42년에 밝은색의 라거가 필젠에서 우연히 만들어지게 됐는데 물론 나중에 보니까 연수 때문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한 40여 년 동안은 이 필스너 우르켈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뒤죽박죽 흔들렸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예상을 추론해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필스너 우르켈이 1842년에 짠 뭔가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밝은색 라거가 쫙 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아마 1842년에 이 필스너라는 맥주가 황금색라고 땅 태어난 거 보고서는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을 받은 아까 안톤 드레어야 비엔나라고 창시자니까 조금 아니라 할지라도 칼스버그나 야콥센이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브리엘 제드마이어 2세 헬레스의 창시자 이런 사람들이 밝은색 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심지어 헬레스는 189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또 뮌헨의 물 때문에 이렇거든요. 뮌헨의 물은 경수예요. 경수인데 일시적 경수죠. 일시적 경수는 끓이면 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물의 성질이 맥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적 증명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야 그 슈파텐에서 물의 성질을 바꿔서 밝은색 라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걸린 거죠. 50년 정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슨 우르켈 갖고서는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어쨌든 필슨 우르켈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필슨 우르켈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그때부터 굉장히 우수하고 밝은색하고 계속 나오고 그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처음에 최초에 만들어졌지만 이 필슨 우르켈이라고 하는 맥주의 어떤 모습이 일정해지고 품질이 안정화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필스너 우르켈은 그 이후에 다른 맥주에 굉장히 큰 영감과 충격을 줍니다. 특히 독일 맥주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조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밝은색의 맥주가 청량하고 가볍고 깔끔한 어떤 그런 맥주가 있다는 게 일반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고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대중들이 이 밝은색 라거에 대한 정말 뭐랄까요, 이 프레임 체인지, 그동안 맥주는 약간 어둡고 굉장히 뭐 프루트 에스테르, 뭐 과일향이라고 하죠. 과일향도 나고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게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상태에서 먹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게 맥주야 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이 필스너 이렇게 밝은 색에 깔끔하고 상대적으로 청량한 이 라거, 이런 맥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맥주의 트렌드에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제 필슨 우르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의 많은 이제 맥주 회사들이 이 밝은색 라거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이 밝은색 라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황금색 라거가 대세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세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스너 우르켈은 좀 몇 가지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이들에 의하면, 이 필스너 우르켈에 의하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양조적인 특징은 디콕션이라는 방식이에요. 디콕션이라는 방식은 예전에는 불을, 맥주는 승온을 해야 되는, 승온과 보온과 가열과 냉각을 해야 되는 유일한 술인데요. 승온이라고 하는 온도를 올리는 거죠. 당화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온도를 올리는 기술이 지금과는 완전 달랐죠. 특히 불을 떼서 이렇게 올리는 기술들은 정말 그쵸? 지금 뭐 가스나 전기로 올리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필슨 우르켈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양조장들이 했던 방식이 디콕션이라는 방식이에요. 천천히 불을 올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온도를 쭉, 당화조에 있는 온도를 쭉 올리기가 힘드니까 일부의 몰트를 퍼서 옆에 막 팔팔팔 끓는 곳에서 다시 짧은 시간에 온도를 확 올리고 그 뜨거운 몰트를 다시 안에 넣어서 전체적인 당화조의 온도를 올리는, 그게 이제 디콕션 방식인데, 많은 이제 대부분의 양조장들이 그런 디콕션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열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열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승온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필슨 우르켈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디콕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디콕션에서 디콕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 방식에서 유래되는 향이 캐러멜라이즈드 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이 필스너 우르켈에서 먼저 느껴지는 향은 캐러멜라이즈드 향이거든요. 뭐 일종의 달고나 비슷한 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캐러멜라이즈드 향은 다른 뭐 젊은 필스너에서는 전혀 없는 향이고요. 그리고 다른 체코 라거에서도 쉽게 느껴지지 않는 향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향인데요. 이 페일 라거 치고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맥주가 이제 부드바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납니다. 필슨 우르켈하고. 근데 필슨 우르켈이 조금 더 선명해요. 이 필슨 우르켈에서 나는 이 캐러멜라이즈드 향은 결국은 그 디콕션 방식에서 오는 캐러멜라이징이 되는 거죠. 몰트를 꺼내 다시 이제 팔팔팔 끓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컬러적으로 봐도 조금 더 어두워요. SRM으로 치면은 약간 골드에서 딥골드 정도 사이, 6 정도 혹은 6에서 7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페일라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짙은 골드색을 갖는 이유도 저는 거기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러멜라이즈드 향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흰빵과 같은, 이 몰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빵 향은 약간 빵과 같은 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슨 우르켈에 들어가는 또 재료가 이제 사츠홉이죠. 사츠는 체코의 대표적인 홉입니다. 이 사츠홉의 특징은 얼씨함이에요. 얼씨함. 이 약간 젖은 흙과 같은 향과 약간의 건초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얼씨함이 좀 더 짙고요. 이 사츠홉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필스너 우르켈은 이 캐러멜라이즈한 거 사초베나기 얼스향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어떤 페일라거보다 확실히 선명하게 이 두 가지 향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높은 비터함이에요. IB로 치면 40 정도 되는 이제 비터함이고요. 30 후반에서 40 정도 되는 비터함인데요. 이 필스너 우르켈이 갖는 특징이고요. 다른 페일라거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비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도 갖고 있어요. 단맛이 아주 진한 건 아니지만 이 다른 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단맛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맛있다라고 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다른 맥주랑 비교해서 쓴맛이 좀 높기 때문에 일반 밍밍한 라거들, 조금 심플한 라거들보다 좀 라거는 먹고 싶지만 조금 더 복합적이고 조금 더 선명한 향과 맛을 갖는 라거를 원해라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어쨌든 다른 라거와는 향미적으로 이런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맥주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과 함께 이 맥주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필스너 우르켈 이후에 이제 황금색 라거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양조 트렌드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체코 필스너라고 되어 있고요. 1838년에 보헤미아 풀잔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광장을 모여서 끔찍하게 상한 맥주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골든 레볼레이션인가 레볼리제이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헤미아인들은 11세기부터 맥주 양조를 해왔지만, 그렇죠, 양조 역사가 굉장히 깊죠. 수백 년간 맥주의 오염과 변질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수년 동안 불분명한 과학이었다. 발효는 양조업자들은 효모가 맥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수수께끼였다.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되죠. 19세기 후반, 중후반에 누구에 의해서? 파스텔에 의해서. 여기 잘못된 내용이 나와요. 독일 생리학자 테오도르 슈바는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다른 과학자들은 발효한 효모 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결과라고 알고 있었지만 발효라고 하는 것이, 슈바는 실험을 통해 발효가 살아있는 과정, 즉 효모 세포가 자라고 증식하는 과정을 입증했다.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테오도르 슈바는 효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는 알았고, 그 전부터 알았죠. 이 테오도르 슈반이 한 건 뭐냐면, 아마도 발효라고 하는 게 이 효모가 관여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입증하지 않았어요. 테오도르 슈반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대세였던 화학자들한테 정말 개무시를 당합니다. 개무시를 당하죠. 이 효모가 발효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바로 파스테르예요. 그래서 파스테르가 젖산 발효랑 알코올 발효를 이제 입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요. 테오도르 슈바는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주장을 한 사람이죠. 파스테르가 그 테오도르 슈반의 가설과 주장을 입증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수들이 이 책에 좀 있어요. 이런 중요한 발견은 효모가 서로 다른 맥주 스타일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보헤미아 양조들의 이해를 보여주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1840년 양조가 공동체는 바이에른에서 그토록 원했던 화면 발효 라거 품종을 사들였다. 2년 후에 이들은 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가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냉장실에 적합한 동굴에 이 양조실을 만들었고, 바이에른의 젊은 양조가 요세프 그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세프 그롤이 가져온 게 화면 발효 효모인데 그렇고요. 이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부드러운 광천수는 이제 연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로마 강한 사쪽, 방금 언급한 라거 효모, 새로운 건조 기술의 결과인 엷은 색의 메가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 이 네 가지 원료가 조화롭게 작용해 반짝이는 투명함, 금사를 연상시키는 색깔, 아로마 강한 부케, 비교할 수 없이 라이트한 바디감의 전율적인 새로운 맥주가 탄생했다. 다크하고 탁한 맥주에 익숙해져 있던 유럽 사람들에게 이것은 마치 환한 횃불로 풀잔의 독보적인 새 맥주 필스너 우르켈의 도착을 천하에 알리는 것과 같았다. 이 엷은 세계에 엷진 않죠. 예, 밝은데 다른 필스너 라거에 비해서는 어둡습니다. 는 유럽의 맥주집에서 곧이어 전 세계 최고의 맥주가 되었다. 1859년 필스너 비어라는 말이 상표로 등록되었고 1871년에는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되었다. 라고 하네요. 미국 맥주 양조는 황금기를 맞이했고 곧 경쟁사와 모방가들이 그 뒤를 따랐다. 라고 이 필스너 우르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스너 우르켈을 얘기하는 게 체코 필스너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체코 라거랑 체코 필스너를 솔직히 이제 같은 것으로 보지만 이 필스너 우르켈하고는 조금 일반 다른 체코 라거들하고는 약간 향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코 라거라고 하는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뭐 감브리누스라든지 주브루라든지 이런 맥주들이 있는데 그 맥주를 드시면 필스너 우르켈보다 좀 덜 쓸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좀 밝고요. 캐러멜라이즈드 향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죠. 그래서 향미적으로 봤을 때 체코 라거와 이 필스너 우르켈, 체코 필스너를 동일하게 보기에는 조금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같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체코 라거들이 필스너 우르켈에서 이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 필스너 우르켈을 얘기를 하면 꼭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는 맥주가 부드바이저 부드바죠. 부드바이저 부드바는 체코 국영 기업입니다. 이 부드바이저 부드바와 필스너 우르켈이 체코 필스너, 체코 라거의 양대 산맥이고요. 이 부드바이저 부드바는 그 버드와이저에서 그렇게 자기한테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죠. 이 필스너 우르켈도 국영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체코 정부에서 필스너 우르켈은 사부밀러에 팔고 부데오비치의 부드바는 안 팔은 거예요. 그래서 버드와이저가 좀 빡쳤다. 뭐 이런 뒷얘기들도 있고요. 상표권 분쟁이 붙었거든요. 부데오비치하고 부드바이저도 부드바이저 부드바하고 버드와이저하고 버드와이저라는 이름이 부드바이저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맥주랑 필스너 우르켈, 그러니까 부드바이저 부드바와 필스너 우르켈을 비교 테이스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꼭 해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부드바이저 부드바도 현재 한국에 수입이 되고 있고요. 두 맥주를 비교 테이스팅하면서 그 체코 필스너의 그 핵심적인 모습을 익혀두시는 건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부드바이저 부드바가 조금 더 옅죠. 필스너 우르켈보다. 하지만 필스너 우르켈과 일반적인 체코 라거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꼭 시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코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현대 맥주에 끼친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필스너 우르켈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그들의 자부심은 어마무시하죠. 아무도 못 가요. 이 체코 맥주를. 우리가 이 모든 황금색 라거의 원조야라고 했었을 때 그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하지 못하고요. 필스너 우르켈은 꼭 한번 드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드셔야 되는 맥주고요. 우리가 이 맥주를 4캔에 10,000원 혹은 24캔에 뭐 얼마에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행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면 꼭 체코 프라하나 혹은 필젠에 가셔서 이 맥주들을 직접 테이스팅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필젠에 가서 다시 꼭 마시고 싶어요. 이 맥주를. 자, 오늘 시간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필스너 우르켈 하나 얘기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이만큼 중요한 맥주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만약에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으면 이 체코 필스너와 필스너 우르켈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제가 체코에서 먹은 얘기대로 해드리고요.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